앞으로 우리는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을 연결하며 함께 연구하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가는 외교를 만들고 외교는 국가를 만든다. 사람은 광장을 열고 광장은 사람을 연다. 네, 지금 이제 한반도의 어떤 상황이라는 게 상당히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전쟁 가능성마저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걸 이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전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우리가 이렇게 보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그것부터 일단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상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근거들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그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관계를 쭉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대표적인 어떤 남북 관계의 한 부분이 경협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경협이 이렇게 굉장히 남북 관계 변화를 보는데 좋은 거는 정량화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협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것이 일단 정권별로 경협의 어떤 증가율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 정권과 이렇게 보수 정권의 변화율을 보면 굉장한 차이가 이렇게 나고 이걸 이렇게 대별해 볼 수 있어서 정권별로 남북 관계를 이제 살펴보면 초기에는 남북의 협력 수요가 크게 작용했다면 점차 북핵 위협을 증대로 해서 북미 관계의 영향력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특히나 16년 이후에는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북미 관계가 남북 관계를 거의 결정적으로 이렇게 제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적어도 MB 정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의 정책이 북미 관계와 이렇게 좀 어긋날 수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같이 가야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남북 관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을 이제 굉장히 축약해서 이렇게 본다면 첫 번째는 남북의 협력 수요고 두 번째는 이제 핵을 둘러싼 북미 이제 관계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렇게 모색했다면 북한은 협력을 통해서 이제 생존을 모색했고 남한의 경우는 이제 정권에 따라서 상당히 이렇게 다른 어떤 정책을 취하고 북한은 이게 협력이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중요한지 아니면 이제 군사가 중요한지에 따라서 이제 변해왔는데 군사의 중요성은 점차 북한이 직면한 위기에 대응해서 북한은 핵 위기를 유발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온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북미 관계가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22년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북중러 협력이 이제 강화되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선 윤 정부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서 진영 간의 갈등이 이렇게 점차 이렇게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는 가운데서 남북이 이제 최전선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영 간 갈등이 또 하나의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는 크게 남북 간의 협력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이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관계, 더 나아가 세 번째는 진영 간 갈등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금 앞서서 이제 신냉전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저는 글로벌 차원에서는 뭐 다국체제화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반도의 상황은 신냉전이 아닌가. 특히나 이제 남북한이 신냉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상황. 물론 이제 남북한이 만들어간다라기보다 더 이렇게 촉발하는 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남북한 이 한반도의 상황에 있어서는 신냉전이라 할 만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제 세 가지 팩터를 이제 근거로 해서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이제 검토를 해보겠는데 일단 첫 번째는 협력 가능성입니다. 협력 가능성을 이제 검토를 해보면 역사적 경험을 봤을 때 적어도 북한의 경우는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에
18년, 19년 이 즈음에서는 비핵화를 잠시나마 그래도 이제 고려를 이렇게 했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문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이제 하노이 그 협상 결렬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판문점 회담의 어떤 그 약속 파기 이것이 이제 남북 관계를 이제 결정적으로 파국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러한 게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북한의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굉장히 그 기대를 했다가 이렇게 좌절했던 그러한 경험이 크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위기 문제인데 보통 이제 남북 협력의 수요는 경제가 이제 위기에 처했을수록 협력의 수요가 이제 강한 법이어서 그거를 검토해 본다면 분명 이제 그 북한 경제는 현재 그 삼중고로 해서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위기란 데피니션을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제로 이하인 경우는 이제 경제 위기를 한다면 경제 위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경제 위기가 이제 그 체제의 어떤 그 안정성을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더구나 이제 그 북한의 경우는 코로나 위협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있고 국경을 개방해서 무역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북러 협력이 대북 제재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모멘텀으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어서 경제 위기에서조차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제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북한 그 식량 위기 관련해서 보도에서는 이제 고난의 행군기 이후에 최대의 최악의 어떤 식량난이라고 하지만 여기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 데이터를 보시면 결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남북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북미 관계에 있어서 핵 문제 해결도 지금 이제 그 비핵화 협상 또는 이제 그 반대의 측면 이제 군비 통제 협상으로도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당분간 이제 해결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진영 간 갈등 속에서 이렇게 본다면 남북한이 이미 이제 그 신냉전의 최전선에 이렇게 서 있는 이러한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이제 협력 가능성은 상당히 이렇게 좀 작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군사 충돌 가능성입니다. 지금 군사 충돌 가능성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외부적 요건에 의해서 남북한의 이제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남북한 갈등이 이제 군사 충돌을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그 남북으로 이렇게 그 전가되는 또 하나는 대만 전쟁 가능성이 이제 이렇게 한반도로 또는 이제 한반도 내부에서 이렇게 갈등이 이제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전쟁으로 이렇게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일단 모두에서 제가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대만 전쟁이 이제 대만 전쟁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나와서 그걸 이렇게 연결하는 이 부분을 일단 좀 중점적으로 보겠는데요. 일부 이제 군 장성들이나 전문가들이 주로 이제 대만 전쟁이 중국 내부 사정에 의해서 27년 이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 현상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어떤 군장성이 이제 이러한 얘기를 했고 주된 어떤 논거들이 시진핑이 이제 20차 당대에서 어떤 발언이라든가 27년의 어떤 의미를 이제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레이엄 앨리슨이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전쟁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이제 베클리라든가 이렇게 브랜즈가 피킹 파워 트랩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대되는 관점에서 전쟁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세계의 사이클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10년 내에 그런 일 발생할 가능성을 35%까지 이렇게 명시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셋 다 이렇게 공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미중 간의 구조적 긴장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투키디데스는 이러한 구조적 긴장을 이제 야기하는 그것의 어떤 주요 동인으로 이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대체로 본래 이 글이 이제 그 세 가지 동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해 가는 과정인데 그건 다 이렇게 좀 중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과정을 간단히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걸 보면 그야말로 투키디디스 함정이라고 이렇게 함정에서 제기하는 그 두려움, 미국이 갖는 두려움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중국이 장기적으로 미국을 대체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잘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이 보는 이제 중국의 시각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중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을 이렇게 취하는가 하면 또 미국 자체의 역량을 이제 강화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 제시된 그 미국의 대응이라는 게 이미 이제 언론에서 많이들 이렇게 보도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서 미국이 대외적으로는 가치 동맹을 강화하면서 안정적인 GVC 구축을 이제 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산업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데 지금 산업 정책 관련해서는 많이 연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산업 정책들을 보면 상당히 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전망에 따르면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러한 것들은 현상적인 논거랑 이제 이론적인 근거인데 최근에 중국이 미국의 GDP를 능가하는 어떤 시점이 점차 이렇게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중국 정점론이 이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국 정점론이 아까 베클리의 어떤 그런 베클리의 어떤 주장처럼 피킹 파워 트랩을 야기해서 대만 전쟁을 이제 야기할 수도 있지만 투키디디스 트랩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구조적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그런 전쟁 가능성을 상당히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시간이 제약되면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피킹 파워 트랩의 어떤 논거의 어떤 그 문제점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정점론을 이렇게 평가하는 측면도 중국의 잠재력을 이렇게 고려했을 때 너무 좀 이른감이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히려 중국의 정점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국 정점론이 얘기하는 거는 미국이 이제 세태의 추세가 다소 이렇게 좀 완화되고 반면에 중국이 이제 부상의 어떤 그 속도는 좀 주춤하는 이러한 양상은 오히려 미중 간의 구조적 긴장을 이렇게 완화시킴으로 해서 투키디디스 트랩의 어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전쟁 가능성을 오히려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한편 이제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북한이 늘 이제 경제와 안보의 어떤 불안을 갖고 있고요. 그건 이제 하나의 어떤 상수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핵 보유국이라는 자신감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조적 긴장을 좀 높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특히나 윤석열이 이렇게 집권한 22년 이후에 북한의 대남 정책을 보면 굉장히 공세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변화는 거의 한미 어떤 대북 정책의 리액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구조적 긴장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국지적 가능성을 막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제 과연 정말 일어날 수 있겠는가를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북한 경제가 삼중고의 어떤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좀 개선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상황인 반면에 주변 환경은 이제 뭔가 이렇게 북한으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군사 도발을 이제 좀 이렇게 촉발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이 상충하고 있어서 뭐라고 이렇게 참 결론 내기 어려운 이러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쉽게 도발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러한 가운데서 당분간은 남북 교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군사훈련 그리고 설전이 계속 그 격화되는 가운데서 우연과 실수에 의한 그 어리석은 전쟁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향후 남북 관계는 적대적인 공전, 교착 가능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다고 평가되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러한 교착이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들, 협력의 이렇게 팩터들이 크게 이렇게 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서 두 번째 위험은 군사 충돌 가능성이 이제 잠재돼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이제 한반도 평화를 이제 위협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대안들은 3세션에서 이제 토론이 될 거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한반도 평화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통일부의 어떤 정책 회의를 가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이제 한 번도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주로 인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거한 이제 통일을 얘기하는데 당장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도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협력 확대를 포함한 현실적인 마련이 이제 좀 이렇게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세션으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이영훈 박사님 발표를 듣고 아마 저를 포함해서 플로어에서도 가지시는 공통 질문은 교착이 장기화된 다음에 그럼 전쟁은 납니까 안 납니까? 이제 결국은 또 그렇게 아마 또 기결이 될 겁니다. 이제 그거를 예측하고 하는 시나리오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게 탐색적 시나리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황과 변수들, 인과관계들을 따져가지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를 따지는 게 이제 탐색적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묻는 질문은 대부분 좀 탐색적 시나리오의 바탕으로 해서 저널에서도 이제 저널리즘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많이 궁금해합니다. 전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저도 어디 이렇게 방송 나가거나 강연 가면은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인데. 그때 저도 좀 공통적으로 좀 이영훈 박사님과 좀 분석을 좀 비슷하게 같이 하고 있어서 저도 생각하는 거는 말씀드릴 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쟁은 안 납니다. 하지만 이게 전쟁 같은 상황은 계속 경험하고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로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쟁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쟁의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20세기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면적인 군사 충돌로서의 개념으로서의 전쟁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건 우리가 지난 한 30년 동안 목도를 좀 하고 있죠. 최근에만 벌어진 이스라엘 하마스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거 보면 정규 국가와 무장 정파가 싸움을 좀 붙고 있는 과거 20세기적인 관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쟁의 관념에서는 약간 좀 벗어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국제법에서는 이걸 또 다 전쟁으로 다 포괄해서 보르고 있습니다. 교전단체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국제인도법이 적용이 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국제적 십자가 같은 경우는 워라고 하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armed conflict라고 하는 단어만 이제 쓰는데 무력 충돌이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 모든 일어날 수 있는 크던 작던 충돌 상황들을 다 전쟁의 개념으로 이제 취한해서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게 국제적 질서에선 하는 일인데 불행하게도 그게 잘 적용이 안 되니까 늘 이제 우리가 전쟁 같은 참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문제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에서 당장 그런 일들이 우리 전쟁이 일어날까? 거긴 저도 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다른 지역들에서 암드 컨플릭트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전쟁은 계속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같은 상황을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간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에서는 어쨌든 연동되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이제 우린 좀 살고 있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탐색적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아까 뭐 마크 밀러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뭐 중국의 시진핑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26년, 27년이 뭐 전쟁이 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탐색적 시나리오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그걸로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건데,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탐색적 시나리오에 따라서 언제 전쟁 날지, 그리고 주식을 뭘 살지 안 살지 이제 그거 따지는 것보다도 이제 규범적 시나리오라고 하는 방법, 우리가 그려 나가야 할 마땅한 이상적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어떻게 그럼 상황을 바꿔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그리는 일, 그 규범적 시나리오를 그리는 일이 지금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도 지금 북한의 태도를 봤을 때는 지금 윤 정부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아무 일도 벌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군사적인 도발 차원에서도 별다른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될 거는 뭐냐면 27년도에 다음 우리 신정부가 누가 됐든 간에 신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 해에 북한의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제 저강도 도발이든 고강도 도발이든 다음 이제 군사 행동이 예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이제 북한이 이제 그 군사 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준비하고 27년 상황을 좀 잘 넘기고 그 다음에 또 남북 관계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변수로 삽입하고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그 규범적 시나리오적인 사고,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북한은, 저는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취미가 이제 김정은 빙의놀이인 건데 어떻게 하면 남조선을 괴롭힐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에서도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정규 국가 대 무장정파의 싸움인데, 그 대한민국 대 노농적이 대의 싸움, 그런 것도 상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대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의 싸움, 뭐 이런 것도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노농적이 돼도 북한은 공식적으로 노동자 농민들의 자원 무장 조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우린 믿지는 않겠지만, 만약 노농적이 대가 뭔가 좀 도발을 일으키고 그에 대해서 반민족적인 남조선 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열혈 노동자 농민들의 이제 응분의 군사 행동 뭐 이제 이렇게 선전전을 펼치는 경우, 그러다 또 잘 안 풀리면 또 북한이 하는 방식이 있죠. 그 맹동주의자들의 준동을 이제 수령께서 엄히 다스리고 남북 대화에 나서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위기를 또 기회 삼아서 또 다시 대화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27년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떠한 도발 상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이제 그런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어쨌든 압도적인 국력으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강경 일본대로 좀 가고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적인 규범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계속 이렇게 긴장과 갈등으로 가는 한반도는 그려 넣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과 여지를 좀 만들어 놓고 2년 뒤건 3년 뒤건 4년 뒤건 5년 뒤건은 거기에 이제 어쨌든 그 압박에 몰리고 그 자충수를 두지 않고 북이 좀 나올 수 있는 공간과 여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조건이나 정치적 상황들을 봤을 때는 잘 안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 토론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아마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이렇게 일단 마치겠습니다.